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진의 속도가 목표치보다 낮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배진의 종족 배진의 시가 공급 농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건 작물의 물을 흡수한 물보다 양분을 더 많이 흡수할 경우가 발생하고 주로 재배 초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잎이 영양탄산이 강해서 생기는 정상 현상이며 이때 옆에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기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발생하면 안 되죠. 이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보다 높게 걸려야 되겠죠. 이거들은. 보다 높게 걸려야 되죠. 그래서 이때 공급 이실 농도를 올려서 배진의 시가 공급 농도보다 낮아지지도 않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액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공급 이시가 3.0이었는데 어제까지 배진의 시가 3.5였어. 근데 오늘 쟀더니 배진의 시가 3.0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적으로 근권 H가 떨어지겠구나고서는 양액을 갖다가 더 진하게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체크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같은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뭐냐? 배액의 C가 4.0에 만약 6.0이었는데 6.0에서 떨어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으면은 뭘 할 수가 있다? 내 오질 전체의 근권 C가 낮아지거나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방적으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지고 내가 놀리고 싶은데 근권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급 이실을 더 높기도 하고 배양에 공급하는 전략을 바꿔서 근권 이실을 높이는 전략을 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근권 이시가 낮을 때 공급 이시가 낮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공급 이시를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배진의 농도가 목표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급 이실을 높여서 할 수도 있고 배양액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이걸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볼게요. 이게 없네. 계산한 걸 내가 지난번 빼놨었는데. 항상 그래서 목표 이실을 근권 이실을 높이려면은 첫 번째가 공급 이실을 높여도 되고요. 배액을 적게 빼도 돼요. 배액을 적게 뺄 때는 주의할 점이 뭐예요? 배액을 적게 뺄 때는 반드시 공급 이실은 높게 들어가야 돼요. 왜 낮게 들어갔을 때는 낮게 들어간 상태에서 배액을 안 빼게 되면은 식물체가 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이실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배액을 안 뺄수록 이실은 좀 높게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배진의 농도가 목표치보다 높은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8.0을 목표로 했더니 8.0이 됐어. 근데 나무가 약해지네? 꽃이 너무 많이 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목표치를 내가 잘못 설정한 거죠.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정 목표치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럼 낮춰려면 이실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생식상량이 강하면 배진의 C가 목표치보다 높게 된다. 배진의 C가 목표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를 낮추기 위해서 맹물 또는 지나치게 낮은 양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 C가 8.0이에요. 내가 빨리 6.0으로 떨어지고 싶어. 그때 맹물을 주면 돼야한대요? 절대로 안 된다. 또 내가 3.0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근권 이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양액을 1.5로 공급하면 돼야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내가 3.0으로 공급하다가 2.5로 떨어뜨리고 갔어요. 근데 내가 3.0으로 공급하다 1.0으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분의 균형이 불균형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제일 중요해요. 이게 유튜브에 보면은 요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맹물 또는 낮게 공급하는 거.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플러싱이래요. 플러싱. 맹물로 배제를 씻었는데 플러싱. 내가 그런 용어를 처음 봤어요. 플러싱이라 플러싱. 그 말로 밀어내는 거 플러싱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면서 야, 새로운 용어도 만들어내는구나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맹물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배지에다가 맹물 주지 말고 이실을 근권 이실을 떨어뜨리기 너무 낮은 농도를 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분의 조성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양분에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씨를 떨어뜨리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맹물 또는 지나치게 낮은 양액을 공급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배기나 이씨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이를 낮추기보다는 한낮의 배행량을 늘리는 것이 작물의 생기 좋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3.0으로 공급하고 있었어. 근데 근권 이씨가 8.0이야. 8.0이라 조건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6.0으로 떨어뜨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3.0으로 공급을 하되 어떻게 해요? 한낮에 물을 어떻게 준다? 많이 빼라고 했죠. 내가 100ml 주던 거를 200ml 팍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쫙 빠지면서 내가 공급한 23.0에 근접해져요. 그러니까 근접해진다는 거는 막 갑자기 8.0, 3.6, 3.0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8.0에서 7.0, 6.5, 6.0으로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방법을 택한다 이것들을. 그러면 왜 오전에 안 하고 저녁 때 안 할까요? 사고 나요. 그때는 습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낮에 팍 해서 배액을 안에 있는 배액을 바깥쪽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배양액을 채워준다는 거죠. 이것들을. 그러면 이 씨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요? 맹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씨를 낮은 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낮은 물로 한다는 것도 3.0에서 2.5를 얘기하는 거지 3.0에서 1.0, 1.5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낮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더 2.5,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새 또 트렌드가 또 바뀐 게 있어요. 어떤 바뀌었느냐? 고정시키는 거 사람들 많아졌어요. 뭐냐면은 그냥 3.0으로 끝까지 가자. 대신 배행률만 갖고 조정하자는 쪽도 많아요.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지금 몰라요. 두 개가 양쪽에서 공존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뭐 실제로 현장에서는 고정해서 가는 사람들도 꽤 많고 그냥 2.5, 3.0 내에서 변화시키는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으로 고정으로 가나 2.5, 3.0으로 가나 사실은 2.5, 3.0 볼 때 커 보이는데 이 근권이 씨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아무튼 요새 추세가 2.5, 3.0으로 가던가 3.0으로 끝까지 가던가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이 씨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은 한 번에 이제 뭐 양에게 이제 그 문제를 익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한 번에 0.0, 0.2 이내에서 조절하곤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실제로는 이 이상으로 조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조절하냐면은 보통 2.0, 3.0, 2.5 사이 조절하는 사람들은 0.2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갔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야, 근권의 씨가 3도 안 나와. 근데 공급이 씨는 1.5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올려야 되죠. 그러면 그때는 빨리 3.0으로 바꾸세요. 3.0으로 바꾸라고 왜 3.0으로 바꾸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0.2라는 거는 변화를 작게 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근권이 씨가 3.0이고 공급이 씨 1.5인데 내가 공급이 씨를 2.5, 3.0으로 바꿨다고 해서 3.0, 그러니까 2.5짜리 배지가 갑자기 3.0이 될까요? 안 그래요. 며칠에 거쳐서 이 씨가 3.5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루에 0.2밖에 어차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권의 공급이 씨도 얘기하지만 근권의 씨를 하루 사이에 0.2씩 바꾸지 말자 뭐 이런 식인데 실질상에서는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거. 배지의 볼륨이 20리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20리터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액농도를 급격히 높였을 때 급액량도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유리하고 그러니까 양액농도를 높게 주면은 낮게 줄 것, 양액을 적게 주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세력이 강할 경우 이 씨를 4.0까지 줘요. 그러면은 그때는 배액을 물량을 더 확 줄여주죠. 그때는 4.0을 주되 그러면은 비료값은 뭐 거의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 3.0을 변화시킬 때 3.0에서 2.5에서 3.5로 가면은 물량을 20% 줄여주는 쪽으로 가고요. 보통 반대 3.0에서 2.5로 내릴 때는 물량을 20% 늘려줘요. 비료의 초객은 같죠. 총량은.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흡수 스트레스의 영양 생산량을 상당히 제한시킬 수 있는데요. 이제 그에 따른 생리 대책은 이제 뭐 양을 이용한 연 시비, 저온 및 적습 관리들을 관리해야 된다. 또 연면 시비 같은 경우는 제가 권장하지는 않지만 뭐 질소라든가 인쇄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권장은 잘 안 하고 아주 특수한 사례에서 사용해요. 진짜 극단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인산이 결핍이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잠깐 회복시키려고 해줄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씨를 그 다음 저곤 및 적습 관리. 저곤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저곤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적정 온도를 떨어뜨려 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온도를 낮춰버리는 것들이. 그다음 이 씨를 농도를 낮출 때에도 급액량을 서서히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그랬죠. 3.0에서 2.5로 갈 때는 물량을 늘려준다고 했죠. 반대로 2.5에서 3.0로 갈 때는 물량을 줄여준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비료의 종량은 같다. 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공급된 양.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액 이씨가 배진의 이씨보다 높으며 배액량이 적을수록 차이가 크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가로치고 일반적으로 배액 이씨가 배진의 이씨보다 높으냐 낮으냐 가로치고 문제 낼 수가 있겠죠. 다음 주는 중간고사 그 대비 문제 뭐죠 그러죠? 한번 풀고 지나갈 거거든요. 그때 꼭 100% 다 나오도록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양의 농도를 변화시킬 경우 급액량, 환경, 초대 등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건 뭐 보고 관리해야 돼요? 요 초대 보고서는 양의 농도를 관리하죠. 뭘 하려고? 근권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양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흡수 스트레스 또는 촉진을 통하여 장골의 연면적 촉세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의 농도를 그러니까 양의 농도 치고 이제 양의 농도 이꼴 해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권의 농도 배양의 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생육 연면적이나 초대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 했던 얘기. 그래서 내가 양의 농도를 4.0으로 공급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겨울철에 이 씨가 내가 3.0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 씨가 8이에요. 근데 세력이 너무 강하고 꽃이 안 펴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이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배액을 더 안 빼거나 지금 배액도 안 빠지고 있어요. 배액을 안 빼고 있는데도 지금 이 씨가 8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씨를 4.0으로 공급하고 급액을 어떻게 해요? 근권 이 씨가 9씨까지 도달하게 해줘야 되겠죠. 9씨까지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목적이 뭐였어요? 잎이 크고 꽃이 안 피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4.0으로 공급해서 근권 이 씨를 C까지 올리면서 뭘 했어요? 연면적을 줄이고 세력을 약하게 만들고 꽃을 피는 방향으로 초세를 조절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중에서 내가 근권 이씨를 높임으로써 그러니까 공급 이씨를 높이는 공급 이씨를 높여서 근권 이씨를 높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생육 조절을 만들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잎의 크기를 크게 만든다. 함정이죠. 비료는 걸 높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잎이 커지게 생각하죠. 두 번째, 꽃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꽃의 개화를 촉진시킨다. 세 번째, 경경 두께를 두껍게 만들 수가 있다. 가늘게 만들 수가 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은 틀린 답이 뭐예요? 1번 연면적이 커진다.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이 수경재배가 너무 좋은 게요.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 돈이 들어가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것들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초세를 약하게 만들고 꽃을 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간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온도를 높이면 돼요. 평균 온도를 높이면 돼요. 난방하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근데 얘는 안 들어가. 아무것도. 들어가 봐야 비료값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온실이든지 과채료 온실은 수박 빼고 수박은 안 되고 과채료 수박 들어가니까 과채료 온실은 무조건 다 수경으로 가야 된다고 하죠. 다 100%. 왜냐하면 너무 환경 조절이 쉬우니까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쉬우니까 이것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배진의 씨하고 배액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근권 씨하고 배진의 씨하고 비교되면은 어때요? 서로 일치하진 않는데 어때요? 배액 씨와 근권 씨는 비례해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배액 씨를 측정하면은 배액 씨하고 근권 씨를 한번 측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몇 개 점을 찍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근권 씨가 배액 씨가 5인데 근권 씨가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죠.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그러면은 그 차이를 갖고 배액을 6이야. 어제는 5였는데 배액이 6일 때 근권 씨가 5.5였어. 그랬더니 올해는 배액이 7이 나왔어. 그럼 근권 씨가 어때요? 5.5나 이렇게 됐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배액 씨를 아는 이유, 배액 씨를 우리가 찾는 이유는 뭐예요? 하는 이유가 근권 씨를 알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배진의 씨를 알고 싶어요. 근데 배액 씨를 왜 측정하느냐?
근권이실 측정하기가 해보셨지 않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배기시는 매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배기실하고, 그래서 제가 근권이실을 측정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배기시와 근권이실을 서로 이런 선 하나 그려놓으면 어때요? 다음부터 야 이거 3개 정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근권이시가 6이었는데 지난번에 봤더니 배진혜 씨가 4.5였어. 아 그러면은 한 4.5 언저리쯤 되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아는 것들. 그래서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익과 근권이실을 한 번 정도 체크할 필요는 있다 이거들이요. 그럼 우리가 또 시험 문제 근권이실을 배진혜 씨를 아는 것은 왜 아는 걸까요? 배진혜 씨를 측정하는 것은 근권이실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맞죠? 네, 맞죠? 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가 아니라 실은 얘예요. 근권이실을 알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식물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공간이 매우 중요한 거죠. 사실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초대 갖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초대가 강하고 약하고 있어요. 초대가 이제 강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공급이실을 높이고 초기예요. 그다음에 함수율을 떨어뜨린다.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강한 거고, 그다음에 공급이실을 높이고 함수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 달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세력이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급이실을 유지하고 함수율을 이제 지금 청경땅의 초기 중에 보게 되면은 공급이실을 보게 되면은 이 함수율을 보게 되면 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강하게라는 얘기고 하나는 적당히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초기에는 어떻게 해요? 중기보다 더 강하게 하라는 얘기죠. 강하게 초대를 이씨를 강하게 높이고 함수를 뚝 떨어뜨리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나무가 작으니까 물을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조금 초기예요. 조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강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토마토나 오이가 재배한 지 3개월, 4개월 지나서 덩치가 커졌을 때는 극단적으로 해버리면 시듬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세력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은 일단은 세력이 약하면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뿌리 장애를 확인이 필요하죠. 왜냐면 세력이 약한 경우에는 사실은 그 뿌리가 약해서 세력이 약한 경우도 있거든요. 뿌리가 안 좋아서. 그때는 함수를 올렸다면 큰일 나요.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육 초기에서 세력이 약한 경우에는 공급이실을 유지하고 함수를 유지하고 중기를 유지하고 유지하는데 바로 이 지금 그다음에 델타 C를 볼게요. 델타 C가 뭐예요? 없죠. 델타 C가 뭐예요? 공급 C하고 배약 C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델타 C가 이제 표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신체 현재 식물체가 물을 거의 안 빨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빨아먹고 있으면 뭐예요? 현재 공급 C와 배약 C의 차이가 없다. 그럼 델타 C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물을 안 빨아먹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한다? 뿌리 장애를 확인한다. 그 뿌리 장애 뭐예요? 뿌리가 상처 났는지, 뭐 썩었는지 뭐 확인해야 되죠. 뿌리가 썩었으면 물 흡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급 C와 배기 C가 똑같죠. 유사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조절할 필요는 없어요. 환경을 조절해서 뿌리를 어떻게 하든 뿌리를 살리던가 포기하던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델타 C가 높을 때요. 이제 델타 C가 높다. 델타 C가 3점 차이가 나요. 그건 뭐냐면 공급 C가 3인데 근권 C가 6이면 델타 C가 얼마예요? 3.0이죠. 그럼 제가 굳이 이것도 내야겠네. 한번 델타 C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공급 C가 2인데 배기 C가 5다. 그럼 델타 C는 얼마인가? 너무 쉬운가? 그래도 한번 낼게요. 이것도 한번 내겠네. 너무 쉽죠? 공급 C 우리 아마 공부 안 했어도 대충 이게 좀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야 그럼 백일 텐데 분명히 그러면은 딱 알겠죠? 그럼 볼게요. 지금 세력이 지금 강한 상태예요. 보면은 공급 C는 유지하고 중기도 유지하고 함수율도 유지하고 유지를 하는데 보면은 지금 환경관리 해결하다. 환경관리 뭘 하라는 얘기요? 온도를 높이라는 얘기예요. 높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3이 되는 거는 높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 얘기고 저는 이제 실천적이 있어 보니까 델타 C가 3이 넘어가도 세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델타 C를 5, 6까지 확대시켜 버려요. 그때는. 왜냐? 돈이 들어가잖아요. 난방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 C를 더 높여버려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델타 C가 높은데 세력이 약해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약해져 얘를 했던 이유가 델타 C를 크게 키웠던 이유가 뭐예요? 얘를 갖다가 세력을 약하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얘는 세력이 너무 약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C를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함수율은 유지하거나 높이거나 하고 중기가 되면은 우리가 중기가 되면은 공급 C를 낮추고 함수율을 높임으로써 세력을 더 크게 유도하는 그거죠. 저 잘 자라 유도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지금 이 C가 델타 C가 3.0이라는 얘기는 현재 뿌리 상태는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 얘기. 물을 잘 빨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빨아먹고 있어. 물은 잘 빨아먹고 있는데 얘가 지금 수분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세력이 약해진 것뿐이에요. 저 위 놈은 어떤 놈이냐? 세력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 뿌리가 너무 좋아서 전혀 스트레스를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C가 3.0인데 불구하고. 이때는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지금 이 C 높이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수분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거죠. 함수를 낮추는 건 뭐예요? 수분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현재 3.0인데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고 있다. 그럼 환경 조치를 환경 관리를 통해서 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한낮의 온도를 확 높일 수 있죠. 환경 온도를 높여버려. 뭐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게 해서 얘를 회복하는, 그래서 얘를 환경 관리 해결하는 얘기예요, 얘들이. 그래서 이 양의 조절표를 보게 되면은 요거 갖고도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델타 C가 3.0인데 지금 세력이 약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공급 C를 가로치고 낮추자. 뭐 이렇게 해주고 있죠. 높일 건가 낮힐 건가 이거 가로치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 낼 수 있겠네. 재밌게 낼 수 있겠네. 이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대나 델타 C 같은 경우를 제가 하는데 여기도 근데 여기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이거를 제가 만들어 놓고도 깜빡했는데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깜빡했는 게 있는데 바로 이거. 초대나 델타 C는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방해하며 뿌리의 상태와 환경 등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다르게 해 이걸 번역을 할게요. 이걸 8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요 내용을 요거를 8자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죠?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 얘기고 실제로 요 두 번째 거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은 뭐예요? 식물의 생육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렇게 내놓으면은 아마 우리 책을 제가 만든 이 책을 갖고 복사해서 어디서 두고 쓰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단 이럴 거예요. 3.0이 넘어가면은 자로 잰 듯이 야 빨리 뭐 해야 돼 이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앉아갖고 야 3.0 넘어갔어 빨리 물 더 줘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사고 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중요한 게 항상 그때 다르다는 거.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 또 저도 애를 둘을 키워봤지만 뭐 그게 진짜 교육학 이론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같은 자식인데 똑같은 환경에 키웠는데 너무 다르고 이거를 참 환경을 달라도 애가 환경이 다 같아도 자활의 방법을 다르게 자라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원인에 의해서 사람도 그런데 얘들 무슨 재주로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pH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pH 변화는 이제 pH 이제 배양의 조도 및 농도의 작물의 흡수한 조도 및 농도에 따라 다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원시 처방액을 배양을 할 경우 뭐 이제 박과식물의 오이, 메론, 토박 등의 pH가 높아지기 쉬운데요. 왜 그럴까요? 토마토, 가지, 피망 등 박과식물 등은 박과식물인 오이, 멜론, 호박, 수박 등에서 pH가 높아지기 쉽다. 왜 그러냐면요. 토마토, 가지, 피망하고 오이, 멜론하고 차이가 있어요. 오이는 과가 어때요? 빨리 달리죠? 박과도 빨리 달려요. 반면에 토마토, 가지, 피망은 어때요? 천천히 달리고 천천히 크죠. 그래서 영양생장, 흔히 말해서 영양생장기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생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기간들. 그리고 생식으로 가도 바로 열매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참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토마토나 가지 같은 경우는 오이나 호박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떠냐면은 초기에 pH가 올라간다.
pH가 올라가는 왜 올라간다? 영양 생장이 강할 때 pH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래서 토마토를 키울 때나 오이를 키울 때 pH가 어때요? 올라가요. pH가 올라가요. 떨어지는 경우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가끔 떨어질 때도 좀 올라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인도 있고 배양액이 박과식물의 흡수 특성과 일치가 잘 되면 다른 작물들은 뭐 또 이거 양액의 원인, 배양액 원인인 경우도 또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통 토마토가 잘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원으로 질산염 대신에 뭐 아모늄을 다량할 수 있는 작물에 따라 하긴 하지만 아모늄을 다량할 때 pH가 낮아진다. 이건 뭐냐면은 이 오이 멜론이 그 아모늄 흡수를 더 잘한대요. 작물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pH가 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죠. 하나는 과일이 달린 정도가 토마토가 오이보다 천천히 열리는 영향도 있고 작물 특성상 아모니아태 지수를 박과작물이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아모니아태 지수는 뭐라고 했었나요? 생리적 알칼리비예요? 아니면은 산성비료요? 아모니아태는 생리적 산성비료죠. 아모니아태를 식물이 흡수하게 되면은 pH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니까요. 질산태 지수는 뭐라고 했어요? 생리적 알칼리비료라고 했죠. 질산태를 흡수하면은 pH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가지과작물들은 질산태 지수를 잘 흡수하고 박과작물들은 아모니아태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요.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가지과작물들 pH가 초기에 굉장히 잘 올라가고요. 반면에 박과작물들은 좀 올라가긴 올라가도 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 올라가지 않아요. 덜 올라가는 거죠. 질산의 지수가 산성 비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질산태 지수는 pH를 올리죠. 흡수라면. 그러니까 질산을 집어넣는 질산 자체는 예. 산성인데 예. 이게 근권에 들어가서 식물체가 흡수하게 되면은 pH를 높이는 영향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내가 근권 pH가 올라가면은 아모니아태를 늘리고 근권 pH가 떨어지면은 질산태를 늘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제도 연락이 왔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실제는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pH가 4.8까지 떨어졌대요. 근권 pH가. 그래갖고 제가 당장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배양을 못 버리겠대. 뭐 할까요? 예? 그래서 배양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새로 배양을 조성하더라도 일단은 그 10수염을 4수염으로 전환하고 전환할 때 10수염 4수염 바꿀 때 얼마큼 넣으라고 했어요? 10수염이 100kg면 4수염은 1.1 110kg 110kg 넣고 그다음에 그만 넣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암모니아태가 있는 비료 전부 다 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산 암모늄 빼고 뭐 넣어야 돼요? 인산 가리. 예, 인산 가리 넣고. 그래서 암모니아태를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회피하고 다 지금 현재 다 질산태로만 다 바꿔버려고 했거든요. 질산태 지수를 많이 넣고 암모니아태 다 빼버려야 돼요. 왜냐면은 식물은 암모니아태를 먹던 질산태 지수를 먹어도 상관없어요. 식물의 영양학적 입장에서는 질산태를 먹어도 질소를 떼다가 아미노산 만들 때 사용하고 아모니아태를 만들 때도 아모니아태를 흡수해도 그 아모니아를 갖다 아미노산을 만들 때 사용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물의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없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 빼버리죠. pH가 올라가면은 뭘 빼요? 질산태를 줄이고 아모니아를 늘리고 반대로 pH가 떨어질 때는 아모니아태를 빼버리고 질산태를 늘려버리고. 근데 우리가 말한 질산 가리는 중립비료예요. 그 자체로는 알칼리도 아니고 산성도 아니에요. 근데 물에 녹아서 식물이 흡수하면 뭐예요? 질산태, 산성비료가 되버리죠. 환경에는 변화가 있는데 용태에는 변화가 있고 용태 pH가 높으면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은 경우가 의미한다. 그래서 pH는 이제 중탄산이 많아도 pH가 높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아 높고 환경에 의한 변화에서 과학 영양소의 흡수는 적극적으로 NPK와 소금적 흡수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NPK는 적극적 흡수라는 얘기 뭐예요? 흡수가 잘 된다.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럼 식물이 흡수를 했어요. pH가 올라가 떨어져요. 그러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남아버리면 pH가 올라가겠죠. 예. 적절히 흡수되는 이온은 고온 고강도에서 흡수가 많아서 pH가 높아지기 쉽고 그럼 봄철이에요.
광이 높아요. 그럼 뭐가 제일 흡수가 잘 돼요? 질소 인산가리가 흡수가 굉장히 잘 되죠. pH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3월, 4월달, 5월달 가면 pH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얘들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죠. 그 다음에 저온 저광도일수록 흡수가 적어서 pH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광이 낮아지면 pH가 이제 떨어진다고. 뭐냐면은 저 소극적 흡수량이, 그러니까 얘가 들먹는 건 아니에요. 소극적 흡수도 얘랑 비례적으로 흡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pH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pH보다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보다 강광기보다 pH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약간 저광도로 가면 pH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들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소극적으로 흡수되는 이유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흡수되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강광기, 약광기 어때요? 흡수가 똑같죠. 같죠. 예. 약광기 때는 그러면은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강광기 때 칼슘 높임이 나와요. 약광기 때 나타나요. 관광비. 그렇죠. 성장 속도는 NPK가 흡수가 빨리 되면 성장 속도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칼슘은 어때요? 느려요. 느리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어때요? 성장 속도가 안 맞아지죠. 그래서 칼슘은 항상 강광기 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게 될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또 있었죠. 뭐예요? 추가적인 요인이 뭐라고 했어요? 잎에서 그나마 온 칼슘을 과일로 한번 내고 전부 빨아가 버렸대요. 그때 칼슘 결핍증이 더 심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광기 때는 칼슘 흡수가 칼슘이 성장 속도로 못 따라갈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광이 너무 세서 잎에서 증상이 많아질 때 바로 칼슘 결핍증이 발생한다는 거였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소극적 흡수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낼게요. 여기서 소극적 흡수 장구는 무엇인가? NPK 하고다 칼슘을 넣었어요. 답이 뭐예요? 칼슘이죠. 칼슘이죠. 예, 왜 마그네슘 안 될까? 칼슘을 넣거든요. 왜냐? 우리의 관심은 칼슘이거든요. 칼슘이거든요. 오늘 아는 학생들은 오늘 거 녹음한 거 다 들으라고 하는 여단줘요 오늘. 뭐 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공부한 것도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른 책에 나와 있을까? 우리나라 수경재배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유럽에서 나온 자료들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밖에 고쳐놓은 거라 한국에 이건 지금 우리만 공부한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뿌리의 분비율에 이제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뿌리에서 배출되는 유기산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들은 그다음에 이제 탄산가스가 발생하죠. 뿌리가 호흡을 하니까 탄산가스는 뭘로 바뀌어요? 중탄산으로 바뀌거든요. 물에 닿으면. 그래서 이것들은 배양에게 또 뭐 그런 것들이 양분에 영향을 줘서 pH를 변화시켜 주는 게 있고요. 실제로 이 현상은 통기가 나쁠 경우 아니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뭐냐면은 식물체가 뿌리가 근권 환경이 예를 들어서 스패를 받잖아요. 스패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상태에 발생하잖아요. 그때는 이 유기산 같은 것들이 그 뿌리에 집적되면서 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가해야겠죠. 그래서 습해가 발생할 때는 이 뿌리 분비물에 의한 pH 변화로 그때도 습해가 발생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작물에 따른 변화는 작물의 고유 흡성 특성에 따라서 음이온보다 양이온을 많이 흡수하는 작물은 배양의 pH를 낮추게 되고 이렇게 음이온보다 양이온을 많이 흡수하는 작물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작물에 따라서 pH가 변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키우는 작물들은 뭐예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딸기 키울 거죠. 그러면은 이 4개 작목은 pH를 올라가야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초창기에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올라가는 문제. 우리는 이거는 저도 이게 어떤 작물이 pH를 떨어뜨린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원예 작물들은 pH가 다 올라간 쪽으로 가요. 특히 엽채류들은 pH가 더 많이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엽채류들은. 과채류들은 그나마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진행되는데 엽채류들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렇다고 그래서 작물에 따른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예 작물들은 기본적으로 정식 초기에 pH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작물들은 낮게 가는 작물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어떤 작물인지 모르겠어요. 책에서 나와 있는 작물이라 몰랐고요. 그 다음에 생육 단계에 따른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영양생장에는 질산태질수의 흡수가 왕성하다. 그러면은 질산태를 많이 흡수했어요. 그럼 pH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문제 될 수 있겠죠. 생육 단계에 따라서 영양생장기에는
질산태질수 흡수가 왕성하여 pH가 가로치고 올라가고 과실비대기에는 칼륨 흡수가 왕성하여 pH가 가로치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pH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내려간다는 의미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공급 pH가 5.5인데 여기서 pH 칼륨 흡수가 왕성해지면 pH가 4.8로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그런 몇 가지 사례성을 발생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3하방, 4하방, 5하방 정도 돼가면 pH가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5.5로 공급했으면 6.23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5.8, 5.6 정도로 떨어지고 좀 더 떨어지면 5.3까지 요거 떨어지는 거 우리가 pH가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잘못해서 가면은 여기서 pH가 내려간다는 의미가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아주 드문 사례. 이제 그런 경우는 연락이 와요 저한테. 아 지금 pH가 4.8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처방전 보내보세요 일단. 그리고 보고서는 요거 빼고 다시 처방전 만들어서 다시 보내버려요 이렇게요. 왜냐? 그리고 있는 비료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비료통을 한 4개 정도를 만들어 놓으라고요. 왜냐면은 순간적으로 비료가 예를 들어 한 번 타면 100만 원인데 아깝잖아요. 그러면 뒀다가 요거 쓰고 나서 다시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처방전을 다시 만들어 보내거든요. 그때는. 그러면은 그래서 토마토는 제 3하방 착과기까지 그러니까 3하방 착과기라는 거는 한 4, 5하방의 개화가 됐을 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음이온 질산태질수나 인산흡수가 많아서 배진의 pH가 높아지면 쉬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암모니아 태질수를 상대로 많이 사용하고 암모니아 태질수의 비율은 배양의 pH를 조사하여 적정한다. 고유의 pH를 5.2에서 5.5로 하여 배진의 pH를 5.8에서 6.8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건 원칙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5.0에서 한 6.0까지는 6.3까지는 별 문제로 안 상고요. 배진의 pH도 한 5.0에서 한 6.5 정도, 5.78까지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원칙적으로 이게 맞지는 하지만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과채로 재배할 때 아니 엽채로 재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온실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딸기, 상추 전부 pH가 올라가죠. 다 pH가 올라가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사수염을 써요, 십수염을 써요? 사수염을 사죠, 십수염을 쓰죠. pH가 올라가니까. 일반적으로 십수염을 써요. 사수염을 쓰면 어떻게 해요? 사수염을 쓰게 되면은 질산아모늄이나 인산아모늄을 추가 처방을 해요. 왜냐? 암모니아 태질수를 흡수를 시켜줘야 pH가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십수염이 사수염보다 많이 비싸요. 십수염 비료는 지금 3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얇게. 근데 저기 사수염짜리 비료는 한 28,000원, 한 만원 차이 나죠. 근데 이거를 갖다 한 번 1톤 탈 때 우리 얼마 들어가냐면은 1톤 탈 때 한 100kg 정도 때려 넣으니까 한 번 탈 때마다 한 5만 원 차이 나요. 근데 1헥타 기준으로 보통 일주일에 최소 한 번, 그러니까 뭐 5, 6월 달은 3, 4일에 한 번 타고요. 보통 3월 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타니까 한 달이면 한 질산칼슘 값만 해도 2, 30만 원 차이가 나요. 사수의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사마귀 착각이 이후부터는 pH가 떨어진다. 보통 우리가 아모니아를 줄여주고 다 일하면은 배양의 pH 조사에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3하방 착각이 그러니까 5하방 정도 전개됐을 때 토마토 기준으로 전개됐을 때 그때부터는 아모니아를 줄인다고 하는데 줄이는 게 아니라 일단 봐요. pH를 변화를 보는데 pH가 예를 들어서 한 5.5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아모니아 태질을 뺄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5.23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모니아 태질을 빼야 되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다 공급 pH가 5.5면은 아무리 떨어져봤자 5.3, 5.4까지 떨어지고 보통 그래도 5.5보다 높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그다음에 급의 pH를 5.8로 해서 배진의 pH를 5.8에서 6.0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좋은 상태고 보통 우리가 한 6.5까지는 우리가 넘어가요. 6.5까지. 이거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이거 제가 이익에서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다. 5.8에서 6.8 만들기 어려워요. 이거는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6.0 고집했다가는 진짜 어렵다. 그냥 우리가 6.5까지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6.5 나오면 뭐예요? 우리가 뭘 바꿔요? 철을
철을 바꾸죠. 가로철에서 액상철로 바꾸죠. 왜 바꿔요? 내가 6.5가 넘어갔는데 7.0까지는 다른 양분에 별 이상이 없어. 철만 문제야. 그러면 내가 철만 바꿔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액상철로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철을 비싼 거 쓰는 것이 다른 걸 바꿔주는 것보다 싼 거예요.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면 내가 굳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할 때는 항상 경제적인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액 조성표를 바꾸는 것도 그것도 돈이에요. 전부 다 돈이고 이것들은. 배제에 따른 게 변화가 볼 수가 있어요. 고형 배제형은 배제 성질에 따라서 pH가 변화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안면과 유기 배제는 알칼리성이며 포유하이퍼는 유탄성을 나타내므로 배제에 따라서 배양의 pH를 다르게 조정해야 하는데요. 보통 안면이 알칼리성이라고 했는데 가로치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알칼리긴 한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거의 그냥 알칼리성은 아니고 거의 그냥 5.6, 7.0 내외이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유연은 약산성을 뺀다. 포유연은 뭐냐면은 그 코코넛 껍데기 있잖아. 이거는 약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배제경에 따라 pH를 달리 조절해야 하는데 배제경의 pH는 기존 배제에 맞게 맞춰야 한다. 여기서 이제 이거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실제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포유 배제의 처방전과 안면과 폴라이틱 처방전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단 하나만 더 추가해요. 뭐만 추가한다? 철만 포유 배지에서 2배를 집어넣어요. 안면 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처방전 나온 것 중에서 안면용이 있는 게 아니라 포유용이 있는 게 없어요. 따로. 그냥 우리가 안면 기준으로 사용하되 포유에서는 철 함량만 2배로 높여요. 왜냐면 포유가 철을 잡아넣는, 그러니까 포유 배지에서는 철을 자꾸 그 포유 배지가 얘를 잡아버리거든요. 불용화시켜버리는 성질이 되어 있어갖고 보통 우리가 2배 정도의 철을 넣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안 넣어도 되는데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우리가 2배 정도의 철을 집어넣는 정도에서 처방전을 만들어줘요. 때.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어떤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이 책 가져가서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교육할 때 안면 배지와 포유 배지는 배양액이 다르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교육받은 사람이 많이 저러죠. 포유용 양액, 그러니까 안면용 수경재배 양액, 그러니까 양액 그 처방을 만들어주세요. 포유용을 만들어줄까 할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아예 포유 안면 하면 안면 쓰니까 포유 쓰니까 철을 1톤에 2kg 정도 넣어야겠구나 정도 우리가 이제 딱 할 건데 이 사람들은 다른 양액이 있는 줄 알죠.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볼게요. 얘가 7.0이고 얘가 5.6.한 7이에요. 뭔 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놈이지. 그냥 이거는 큰 의미 없어서 그냥 넘어간다. 대체 뭐만 한다? 배양액을 조성해서 배액의 pH를 조사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변화시켜주죠. 이것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용수 탱크에 이끼가 닿는 pH가 8.2까지 올랐다.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일단 용수 탱크는요, 그 배양액이 통과하는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암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농장들에서는 PE 탱크를 물 탱크로 사용하고 있는데 PE 탱크를 원래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 PE 탱크는 빛이 통과해요. 원래는 바깥에다가 뭐지? 그 쇠라고 해야 되나? 원래 안에다가 바깥쪽으로 쇠로 싹 돌려갖고 빛이 못 들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 탱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뭐예요? 돈이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않고 그냥 PE 탱크를 쓰되 청소를 자주 하자는 쪽으로 가요. 근데 청소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만 잘해주면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햇빛이 닿은 경우에 조류가 자라나게 되는데 어떤 조류들은요 pH를 변화시키는 조류들이 있다. pH를 상승시키는 조류들이. 그 조류 중에는 실제로 어떤 난류란 조류가 있는데 독성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든 우리가 그 용수 탱크는 원래는 PE를 사용하지 않고 쇠로 된 거 사용하는데 가격이 비싸서 PE를 사용하는데 어차피 그건 좋아요. PE 사용하면 좋아.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PE의 그 파란색 물 탱크는 뭐가 통과한다? 빛이 통과한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뭐 해야 돼요? 빛이 통과하면 뭐가 생긴다? 이끼가 생긴다. 이끼가 생긴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청소를 해줘야겠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안대에 이끼가 생기게 되면 pH의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사례는 드물, 그러니까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자꾸 이끼가 생기면은
배관을 막을 수도 있고 다른 문제들 그런 저거 생기게 되면은 이끼만 생길까요? 다른 미생물들 없을까요? 그 물때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물곰팡이 그런 미끈미끈한 것들 이거 생기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은 배관으로 들어가면은 점적권 막아버리거든요. 필터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관수로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래서 청소만 잘해주면 문제가 없고. 제가 옛날에 수경재배 설비 가르칠 때 그 청소 잘해주려면 뭐 한다고 했어요? 물탱크를 이게 원수 탱크예요. 원수 탱크를 놓을 때 이 꼭 수도꼭지예요. 잘못 그렇지? 그럼 뭐라고 했어 이렇게? 콘크리트 치거나 뭔가 위에다가 고르더라지 바닥에 놓지 말고 왜 그래요? 높아야 여기서 올라가서 이거 열고 고압부분을 쏴갖고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지을 때는 설치하실 때는 요거 들어가면 몇십만 더 들어가긴 하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청소하고 유지관리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삼성차하고 현대차하고 이거 안 돼요. 삼성차가 저 인건비가 더 비싼 거 같아요. 고칠 때. 왜 비싼 줄 아세요? 엔진 오일 갈아도 뭐라 해도 시간이 더 걸린대. 사람이 더 복잡하게. 그래서 삼성차가 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를 잘 설계하려면은요. 설계할 때 가격도 싸야 되지만 수리 비용도 싸게 설계하는 게 잘 설계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삼성차는 좀 그 수리가 좀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실을 시공할 때 실제 그런 일이 많아요. 저희도 실제로 온실을 짓고 났는데 나중에 벽면에 여기 1중, 2중에 뭐가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 1주야. 여기 벽면에 사이에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커튼을 달아놨거든요. 커튼 뭐 여기 모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터가 손이 안 들어가. 고장난 내가 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유리를 떼고 바깥에서 저 소리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리 떼고 붙이는 인건비가 또 들어갔죠. 만약 이거를 우리가 그때 생각했으면은 이걸 달 때 유지 보수가 될 게 공간을 조금 만들어 놓고 했으면은 내가 가서 뗄 수도 있는데 이게 유리벽에 붙어버린 것도요. 이거를 갖다가 유리를 뜯어내고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이 물탱크 얘기를 하나 그런 말 나온 게 나온 건데요. 물탱크 같은 경우도 항상 청소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pH 관리에서 이제 물 또는 이제 그 pH를 조정할 때요. 어제도 그분이 연락을 받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pH가 자꾸 낮아서 이제 자기가 배양액을 많이 뺐대요. 배양을 많이 빼서 pH를 조절하려고 하는데 조절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배양액 pH 조절 기본 원리 중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물 생육의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물 또는 양액으로 시도하지 말라. 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양액을 조절함으로써 pH를 변화시키는 거죠. 근권 pH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파리를 많이 따면은 pH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pH가. 과일을 많이 따면 pH가 올라간다.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죠. 야, 이것도 하고 pH가 자꾸 올라가고 있으면 어때요? 이파리를 아랫입 훑어버리면 pH가 덜 올라가겠죠. 최소한 떨어지지 않도록 덜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방법들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배진의 pH가 적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는 조정해야 되고 그때는 단 배양의 pH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법정 범위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는 무리하게 적정 범위로 조절하여 오히려 작물에 해로움을 줄 수가 있다. 즉 산도 조정액을 과다 공급으로 일시가 높아지거나 영양소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정도로만 조절하고 근본 정책을 고려해야 된다. 뭐냐면은 내가 이제 pH가 이제 높다고 해서 그러니까 질산을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질산을 높게 공급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근본적으로 처방전 전체를 변경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가 물 또는 양념 시선하지 말라. 이건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pH가 높아? 그러면 물로 씻어내면은 아니 양액으로 씻어내면은 얘가 pH가 6.0인 걸로 5.5로 씻어내면은 pH가 그래서 6.0인 게 5.0에 가까워지겠지 할 겁니다. 7.0인 게 6.0에 가까워지겠지 하겠지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방전 자체를 변경시키는 쪽으로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어제도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pH가 내려가는데 저한테 전화 오기 전에 시도했던 것이 뭐였냐? 양액을
한 번에 많이 줘서 배액을 배출시켰는데 그래도 pH가 잘 안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pH 떨어지니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방법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이 이제 중탄산가리를 넣어주면 돼요. 중탄가리는 시통에다 넣어주면 되거든요. 중탄산가리 넣어주게 되면은 중탄산가리가 그 자체가 pH는 없는데 물에 녹아서 들어가면 pH가 근권 들어가면 pH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다음 pH가 이제 조절을 할게요. pH의 우선순위. 배준의 pH가 낮을 때를 볼게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요거 잠깐 여기서 잠깐 했다가 다시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다시. 저기